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10일인데요. 최근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그야말로 싹 집어삼키고 있는 가장 뜨거운 화두를 들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네,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AI와 지정학적 패권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기 위해서 제 책상 위에 지금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어휴, 진짜 엄청나네요. 네, 대서양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타임지, 가디언지까지 방대한 기사랑 연구 보고서들을 싹 다 모아놨습니다. 그 많은 걸 언제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수많은 자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충격적인 통찰들만 싹 다 발라내서 오늘 이 딥다이브 미션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빅테크 기업들, 그중에서도 특히 그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어떻게 현대 글로벌 권력과 전쟁 그리고 안보에 숨겨진 운영체제가 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최근 몇 년간 기술이 권력의 지형을 바꾸는 속도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게 단순히 IT 업계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흐름을 읽어내는 건 이제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존의 문제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하나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 소스들 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감한 정책들이라던가 미 국방부의 행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좌파 우파 진영이 쏟아내는 아주 거센 비판과 옹호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 뜨거운 감자들이죠. 네,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철저하게 팩트체크 요원이자 가이드 역할만 할 겁니다.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거나 어느 한쪽이 맞다고 편을 드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오직 제공된 원문 자료들에 담긴 사실관계랑 그 이면의 숨은 의도만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릴 겁니다. 네, 저희는 그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정보의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지도를 그려드리는 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대서양위원회 보고서를 읽다가 아주 소름 돋는 대목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보고서가 AI를 정의하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2026년 현재 지정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다. 그래서 군사력이나 정보전, 경제 경쟁 방식을 동시에 뜯어고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챗봇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보고서는 AI를 과거 인류 역사를 바꿨던 증기기관이나 전기, 더 나아가서 핵무기와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기존 시스템 전체를 증폭시키는 일반 목적 기술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대서양위원회 분석을 CSIS, 즉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자료와 연결해서 볼 때 나타납니다.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는데요. 오, 어떻게 연결되나요? 지금 미중 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을 단순히 무역 분쟁으로 보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마이크로칩 지배를 둘러싼 21세기형 장기전이거든요. 마이크로칩 지배요? 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이념이 세계를 갈랐다면 지금은 반도체 공급망이 세계를 쪼개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리콘 커튼이 쳐진 거죠.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과거 석유 공급망 통제 이상의 지정학적 절대 무기가 된 겁니다. 야, 실리콘 커튼이라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CSIS 자료 보면서 진짜 재밌었던 포인트가 중국의 눈물겨운 우회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 7나노미터 칩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맞아요. 미국 수출 통제 때문에 최첨단 장비를 못 구하니까 이른바 실리콘 주권을 지키겠다면서 심자외선 장비인 DUV를 가지고 멀티 패터닝 기술을 총동원해서 억지로 7나노미터급 칩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아주 가느다란 샤프 펜슬을 뺏기니까 뭉툭한 크레용을 들고 여러 번 덧칠해가면서 어떻게든 세밀화를 그려내고 있는 셈 아닙니까? 수율이나 비용 면에서는 엄청난 손해일 텐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크레용으로 세밀화 그리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들고 불량률은 높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지독한 의지죠. 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대응 전략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중국의 칩 수출을 원천 봉쇄하는 1차원적인 방법을 쓰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을 쓰나요? 글로벌 AI 칩 시장에서 지배력을 영구적으로 굳히기 위해 고도화된 전략을 씁니다. 예를 들어 칩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면서 수익을 나누는 레비뉴 쉐어 방식을 도입해요. 아예 수익 구조를 묶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칩을 공급할 때 데이터 접근 권한이나 사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건 단순히 방패로 막는 게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미국이 염원히 쥐고 흔들겠다는 플랫폼 전략이죠. 중국이 하드웨어 우회로를 필사적으로 찾는다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아예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장벽을 엄청나게 쌓아 올리고 있네요. 자, 그럼 시선을 미국 내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효율 부서, 일명 도지를 신설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곳이죠. 네,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같은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정부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피터 틸이 창업한 팔란티어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국세청, 이민세관집행국, 사회보장국 같은 연방정부의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묶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심지어 미 육군과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건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를 거대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와 빅테크가 공유하는 핵심 서사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면 민간 빅테크의 AI 역량을 동원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명분은 확실하네요. 네, 이전에는 각 부처 데이터가 칸막이처럼 나뉘어 있었다면 이제는 팔란티어라는 단일 운영체제 위에 납세, 이민, 복지, 군사정보까지 하나로 흐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효율을 없애고 안보를 극대화한다는 서사 아래 정당화되고 있죠. 하지만 연방정보 데이터를 그렇게 한 바구니에 다 담아버리면 엄청난 역풍이 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감시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죠. 납세 내역부터 경원 진료 기록, 이민자 이동 경로 같은 초민감 정보들이 견제 없이 거대한 AI로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요. 일부에서는 팔란티어가 연방정부 데이터의 민영화된 운용체제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려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효율성과 안보라는 명분 뒤에는 언제나 빅브러더에 대한 정치적, 윤리적 우려가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국가 권력이 사기업의 알고리즘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그 알고리즘의 편향성이나 데이터 오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민주당 측의 비판도 이런 견제 없는 정보 수집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데이터 통합이 실제 전쟁터에 투입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인데요. 타임지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세계 최초의 AI 전쟁 실험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전장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사에 실린 현지 장성의 증언이 정말 생생합니다. 과거에는 적 위치를 탐지하고 타격 승인이 나기까지 며칠씩 걸렸는데 팔란티어 시스템 덕분에 그게 며칠에서 단 몇 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팔란티어의 고담, 메타 컨스텔레이션, 그리고 AI 플랫폼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아, 이름부터가 뭔가 영화 같네요. 작동 방식을 보면 상업용 위성들을 엮어서 전장을 실시간으로 내려다보고 거기에 정찰 드론, 무전, 민간인 소셜미디어 제보까지 전부 하나의 화면에 통합합니다. 지휘관이 태블릿 만들고 있으면 AI가 다 분석해서 타격 옵션을 제시하는 거죠.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2025년에서 2026 사이 이란 공습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미군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써서 공습 1024시간 동안 무려 1000개 이상의 표적을 선정하고 타격했답니다. 엄청난 속도죠? 사람이 분석했다면 몇 달이 걸렸을 텐데 지휘관들은 그냥 AI가 골라준 타겟을 보고 승인만 한 거 아닌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과정이 바로 현대전의 핵심인 디지털 킬체인입니다. 17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서 AI가 숨어있는 타겟을 찾아내고 최적의 옵션을 제시하면 인간은 최종 승인만 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죠. 정부의 병목 현상이 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전쟁을 주도한다기보다 속도와 정밀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조력자 역할이라는 점은 뉘앙스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의 영역으로 가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 IAEA 사례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 핵 감시를 위해 팔란티어의 모자이크 플랫폼을 쓰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사찰 도구를 넘어서 선제 공격과 제재의 명분을 만드는 예측 AI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뼈아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턴을 보고 이란이 몇 달 뒤에 핵실험을 할 거다라고 예측해버리면 그걸 근거로 선제 파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질주하는 AI 전쟁 시스템에 아주 흥미로운 브레이크가 하나 걸립니다. 이란 공습 당시 메이븐 시스템 안에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AI 클로드가 통합되어 있었다고 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국가 안보냐, 빅테크의 윤리냐 하는 정면 충돌인데요.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엔스로픽 간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엔스로픽은 완전 자율 살상 무기나 대량 감시에 자사 AI를 쓸 수 없다는 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안전장치 해제 요구를 양심상 거부해버린 거죠. 국방부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했겠네요. 시스템 다 깔아놨더니 AI가 나는 사람 해치는 일 못합니다 하고 버틴 거잖아요. 트럼프 2기 국방부의 반응은 맹비난이었습니다.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빅테크 이념의 볼모로 잡는 행위라면서 모든 연방기관 내에서 엔스로픽 AI 사용 중단을 지시했죠. 와, 전면 사용 중단이요? 네, 이건 단순한 마찰이 아닙니다. 누가 전쟁과 감시의 룰을 정할 것인가 라는 거대한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쁜 청취자 여러분이 왜 이 복잡한 워싱턴과 실리콘밸리 암투를 알아야 하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조약 중심의 동맹 개념이 완전히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같은 AI와 OS를 쓰는 국가들의 클럽, 즉 플랫폼 동맹이나 코드로 묶인 동맹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코드로 묶인 동맹이라. 2026년 3월 5일에 피터 틸이 일본을 방문한 것도 이런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칩과 AI 생태계에 편입되면 새로운 형태의 안보 보호막을 얻게 되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적 종속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번 그 OS를 깔면 다른 걸로 갈아타기 힘든 것처럼 국가 안보가 특정 기업의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거군요.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2026년 구조적 변화의 3축을 요약해드리자면 첫째는 AI의 내재화, 둘째는 기술 블록의 분리, 셋째는 통화의 분절합니다. AI 내재화, 기술 블록 분리, 통화 분절화? 네, 이 관점에서 팔란티어는 실전 검증된 방산 수혜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열 우려나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와의 갈등 같은 윤리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장밋빛 위협만 볼 게 아니라 규제 리스크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 다룬 내용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를 삼키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 전장의 룰을 바꾸는 AI,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윤리 논쟁까지 깊숙이 파헤쳐 봤습니다. 네, 오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글로벌 뉴스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시야가 확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원문 자료들의 논의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간 조금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의 뇌리에 꽂아 넣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AI가 전쟁과 국가 운영의 운영체제가 되어가는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이 거대한 플랫폼 동맹 안에서 각국의 군사적 결정이 AI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AI가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오판하는 환각 현상을 일으켜서 타격 옵션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헬루시네이션으로 인한 선제 공격이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 촉발된 끔찍한 지정학적 위기의 책임은 과연 방아쇠를 당긴 국가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안보 OS를 만든 민간 빅테크 기업에 있을까요? 정말 서늘하면서도 당장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네,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기업이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회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름은 팔란티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운영 체제죠. 며칠에서 몇 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한 우크라이나 장성이 했던 말입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가 들어오면서 전장의 시간이 이렇게나 압축됐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아니, 어떻게 소프트웨어 하나가 전쟁의 속도 자체를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한두 번의 전투에서 이겼다 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 근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변화의 심전부에 있는 엔진, 바로 팔란티어에 대해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기술이 대체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킬체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적을 발견하고 식별하고 공격하기까지 걸리는 이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과정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아진 거예요.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타격의 대부분은 우리 책임이다. 이건 거의 전쟁의 지휘를 자신들이 하고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팔란티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무슨 미사일이나 탱크 같은 직접적인 무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윈도우나 맥 OS 같은 일종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모든 무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더 똑똑하고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바로 전쟁을 위한 OS인 거죠.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먼저 1단계, 온갖 데이터를 그냥 닥치는 대로 빨아들입니다. 위성사진, 드론이 찍고 있는 실시간 영상, 심지어는 스파이가 보낸 정보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2단계,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 분석하죠. 그 다음 3단계에서 지휘관에게 이런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4단계, 최종 발사 버튼은 여전히 사람이 누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팔란티어라는 프로그램 하나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임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고담이라는 플랫폼이 쓰이는데 이건 드론 영상, 위성 사진, 정보원 보고 같은 걸 하나의 화면에 쫙 보여줘서 지휘관이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거죠. 또 이란을 상대할 때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게 동원되는데 이건 170개가 넘는 정보 소스를 합쳐서 알아서 타겟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줍니다. 심지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할 때 쓰는 모자이크라는 것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자, 이 숫자 10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충격적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군이 가상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거기서 메이븐 시스템이 단 24시간 만에 식별하고 처리한 타겟의 수가 무려 10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요. 이게 바로 AI가 만들어내는 전쟁의 새로운 속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을 만든 회사가 어떻게 정치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리콘밸리 마피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중심에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있죠. 페이펄의 공동 창업자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였어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고위 관료들의 멘토이기도 했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리콘밸리의 기술과 워싱턴의 권력이 직접 연결되는 말 그대로 하이패스가 뚫린 겁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피터 틸 같은 인물들이 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 구상안에 정부 효율부 같은 새로운 행정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하죠. 그럼 이 조직은 뭘 할까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 기술을 누가 제공하겠습니까? 바로 기술 엔진 역할을 하는 팔란티어인 거죠. 정치, 행정, 기술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대표적인 게 미 육군과 맺은 계약인데 무려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 정도면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그냥 정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기능 그 자체에 깊숙이 뿌리내렸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 혹은 한 나라의 군대가 강해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세계의 동맹 지도가 근본부터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동맹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나라끼리 우리 서로 지켜주자고 종이 문서에 서명하는 게 동맹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나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시스템 전체를 팔란티어라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이들은 기술적으로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마치 같은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들처럼요. 바로 코드로 묶인 동맹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현실이 가져올 결과는 뭘까요? 첫째, 당연히 AI 군비 경쟁이 불붙겠죠. AI를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로 세상이 나뉠 겁니다. 둘째, 서비스로서의 주권이라는 이상한 개념이 생겨나요. 한 나라의 안보를 외국에, 그것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중심의 플랫폼을 쓰는 나라들과 중국, 러시아 같은 경쟁 플랫폼을 쓰는 나라들 사이에 거대한 기술 장벽, 이른바 실리콘 커튼이 쳐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기술혁명의 한가운데에 놓인 아주 근본적이고 어려운 윤리적, 철학적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쟁의 갈등 구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을 구매한 국가와 그 기술을 만든 개발자 사이에서 새로운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을 만든 사람은 이건 이런 데 쓰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돈 주고 산 정부는 내 맘대로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딜레마를 이 표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이 AI 모델 클로드를 도입하면서 개발사인 엔트로픽에 이렇게 요구했어요. 모든 안전 기능 다 꺼라.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어떤 목적이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엔트로픽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AI가 대량 감시나 완전 자율살상 무기에 쓰이는 건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이죠.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펜타곤은 엔트로픽의 이런 태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자신들의 이념을 내세워서 국가의 전쟁 노력을 인질로 잡고 있다. 국가 안보와 기업의 윤리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 과연 전쟁의 규칙은 누가 쓰는 걸까요?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일까요? 아니면 그 힘의 원천이 되는 코드를 만든 기술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